저번 시간에 우리가 뭘 이제 배웠냐면 빛의 파동성뿐만이 아니라 입자성도 있다고 하는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빛이 이제 파동성과 입자성이 다 있는데 그걸 명확하게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중슬릿 실험이라고 하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이중슬릿 실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가는 구멍이 두 개가 있고 이 구멍에 이제 입자를 통과시켰을 때, 그 다음에 파동을 통과시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빛에 대해서도 이 실험을 이용하여 정체를 알아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전에 한 거를 복습해 보자면,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입자를 통과시켰을 때 그때는 이제 입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총알로 돼 있는데 이 입자들이 이제 양쪽 슬릿을 통과하면서 결국 스크린에 어떤 분포를 만들어내느냐, 그러면 이런 분포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었죠. 이런 분포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총알은 가는 길이 다 하나로 잘 정해져 있으니까 걔네들이 밑으로 가는 애들이 있고 위로 가는 애들이 있는데, 밑으로 가는 애들은 이 밑에 아래쪽 슬릿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되고, 위쪽을 통과하는 애들은 위쪽 슬릿을 중심으로 해서 분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 분포를 보려면 그냥 두 개의 분포를 더하면 된다 이거죠. 그냥 개수를 세면 되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입자일 때라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파동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냐면 여기서 파동이 이제 형성이 되면 이 형성된 파동이 이제 그 입자하고는 다르게 위쪽과 아래쪽에 동시에 이렇게 도달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파동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니까, 그러면 이 위쪽과 아래쪽 슬릿에서 또 다른 이제 새로운 파동이, 여기서부터 나온 파동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가면서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거죠. 서로가 더해지고 빼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실제로 이제 이 스크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꾸불꾸불한 이런 파동 무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파동이 아무것도 도달하지 않은 건데, 이 도달하지 않은 거는 하나가 올라갈 때 하나가 내려가서 완전히 상쇄가 돼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많이 파동이 도달한 부분은 하나가 올라갈 때 다른 부분도 올라가가지고 같이 이게 더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빛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면 아까 입자처럼 나오면 빛이 입자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나오면 빛이 파동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1800년대 사람들이 이 실험을 이제 빛을 가지고 해봤다 이거죠. 근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결국은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이렇게 이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걸 보면 우리가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랬기 때문에 옛날에 1800년대 사람들은 빛이 파동이라고 이렇게 이제 믿게 됐다는 거죠. 그 전에, 이 실험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뉴턴의 입자설이 이제 있었는데 이 실험 이후로 이제 뉴턴의 그 이론은 틀린 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고, 이제 빛이 파동이라고 믿게 됐고,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 이런 것이 이제 완성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빛이 파동인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어떤 걸 봤냐면 빛이 입자여야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현상 이제 세 가지를 봤었잖아요. 사실은 이제 빛이 입자성도 가지고 있고 파동성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실험적인 결론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얘기인데, 이게 정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실감나게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그 빛 대신에 전자를 가지고 똑같은 실험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자를 가지고 이중슬릿 실험을 하자는 거죠. 굳이 빛 대신에 전자를 가지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빛으로도 똑같은 실험을 했고 전자로도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냐면 빛은 파동이야라고 하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전자는 입자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선입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을 좀 더 놀랍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전자를 가지고 같은 실험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결론은 똑같이 나와요. 실험 결과도 똑같고 모든 것이 똑같은데, 단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제 전자를 가지고 하면 조금 더
실험 결과가 재미있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자로 바꿔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전자에 대해서 그래서 복습을 해보자면 전자는 뭐냐면 이렇게 원자가 있으면 원자 바깥을 돌고 있는 이런 입자죠. 얘는 이 수업 첫 시간에 얘기를 아마 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크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아직까지 크기가 얼마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작은 그런 입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 이중들 실험을 해보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자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는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 이건 실제 실험 결과죠. 아까 그 빛처럼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걸 보면 이게 이제 이 흰 부분이 전자가 많이 도달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아까 빛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와 똑같아요. 결국은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면 되냐면 전자가 파동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야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빛이 파동성과 입자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게 입자라고 생각했던 그런 전자조차도 사실은 파동성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굉장히 또 놀라야 되는데 뭐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러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게 굉장히 사실은 놀라운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계속 세뇌를 시키려고 그래요. 이거 뭐 세뇌예요. 그냥 이해를 시킨다기보다는. 근데 이제 이 전자의 파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본래는 사람들이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중슬 실험을 먼저 한 게 아니고 다른 실험을 하고 뭐 이랬었는데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전자에 대해서 본래 이제 사람들이 철석같이 입자라고 믿고 있었지만 이제 이 물질파 이론이라고 하는 이런 이론이 나오게 돼요. 이건 뭐냐면 1924년에 이제 드브로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전자가 사실은 입자일 뿐만 아니라 파동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서는 모든 입자, 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입자는 또한 파동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입자고 파동이고 뭐 구별할 수가 없다, 다 섞여 있다, 뭐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제 물질인데 파동이다 그래가지고 물질파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파동이기 때문에 이제 파장이 있어요. 파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동안에 그 길이죠. 그러니까 파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까지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까지 이 길이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 파장이 뭐 이건 이제 수식은 여러분들이 몰라도 괜찮은데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식까지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뭐 굳이 얘기를 더 하자면 여기 H라고 하는 이 기호가 들어가는데 이 H가 뭐냐면 플랑크가 전에 맨 처음에 양자 가설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 처음 집어넣었던 그 플랑크 상수예요. 그래서 그 플랑크 상수가 이제 여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전에 그 광전 효과 설명할 때 이제 거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 플랑크 상수가 온갖 곳에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드브로이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자는 사실은 파동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입자 파동 이중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은 1924년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그 양자역학이 완성되기 전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1900년 흑체 복사 그 실험에 대한 그 양자 가설이 나온 이후로 이제 한 20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때까지도 이제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뒤죽박죽이 된 상태였어요. 해결이 안 되고 있었는데 1924년에 드브로이가 이제 이걸 제안을 했다 이런 말이죠. 참고로 얘기를 하면 드브로이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딱 보면 얼굴이 좀 느끼하게 생겼죠. 이 사람은 프랑스의 왕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부자였고 그래서 이제 평생 동안 놀고 먹어도 괜찮은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물리를 한 게 아니고 역사를 했어요. 여기서 뭐 역사학 전공하는 학생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역사하고 물리하고 이렇게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은 적어도.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사람이 놀고 먹어도 되는데 아무튼 이제 뭐 공부를 해보겠다고 역사를 하고 있었는데 뭐 그냥 역사를 계속 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형이 물리를 했어요. 형이 그래서 이제 이 동생 드브로이를 꼬셨죠. 야, 너 역사 같은 재미없는 거 하지 말고 물리를 해라. 요새 물리학계에서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형의 가문이세를 속아서 그럼 물리 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물리로 바꾼 거예요. 근데 바꾸기를 잘했죠, 사실은. 바꿔가지고 노벨상도 받았으니까. 그 아무튼 이제 이 물질파 이론을 그래서 1924년에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 물질파 이론 이거는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박사학위 논문인데 이제
그 이 논문을 보면 이제 학술지에 논문을 써가지고 투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표가 되는데 논문을 보면 논문이 뭐 한 페이지 반인가밖에 안 돼요. 보통 논문 하면 이렇게 뭐 석사 논문 뭐 이런 거 해도 뭐 수십 페이지 되잖아요. 박사 논문 뭐 몇백 페이지 되고 뭐 그냥 보통 학술지에 쓰는 것도 뭐 짧아도 뭐 수십 페이지 길면 뭐 100페이지, 200페이지 넘어가는데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쓴 논문은 한 페이지 반이었어요. 그다음에 보통 물리학 논문 하면 뭐 거기에 수식들이 막 수십 개, 수백 개가 막 이렇게 막 어지럽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의 논문은 아까 그 보여준 그 간단한 수식 이거 딱 하나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논문을 내니까 이게 뭐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이걸 가지고 또 박사 논문이라고 또 이제 이거 가지고 심사해달라고 제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사위원들이 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 읽어보면 굉장한 얘기 같은데 또 이거 뭐 완전히 헛소리에 속아 넘어가는 건 아닌가 해가지고 판단을 못 하고 있었죠. 이제 덜덜덜 떨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지도 교수가 물론 이 지도 교수 굉장히 뭐 유명한 사람이었긴 했지만 아무튼 이제 그 아인슈타인한테 자기는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겠다고 이걸 좀 어떻게 좀 뭐 좋은 논문인지 아닌지 좀 봐달라고 그랬어요. 아인슈타인이 딱 읽어보니까 이제 굉장히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이게 담고 있다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줬죠.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 옹호로 논문이 통과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건 이제 정사고 그다음에 항상 야사가 있는데 특히 이제 왕족이잖아요. 왕족이니까 이제 야사에 의하면 본래는 심사위원들이 이 논문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이런 걸 박사 논문이라고 통과를 시킬 수가 있겠느냐 뭐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왕족들이 뒤에서 너 이거 통과 안 시켜주면 뭐 재미가 없을 텐데 이러면서 이제 협박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됐다는 그런 뒷얘기도 있어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판단을 잘한 거죠. 그 심사위원들이. 이걸 가지고 이 드브로이는 나중에 노벨상도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이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된 양자역학의 모습은 아니지만 양자역학을 완성하게 될 때까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이걸 바탕으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그 양자역학의 모습을 드브로이는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플랑크도 거부했다고 그랬죠. 아인슈타인도 거부했어요. 드브로이도 거부했어요. 아무튼 이제 이중슬리 실험을 왜 전자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본래 전자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입자는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입자라고 하는 건. 사과산지면 사과가 가는 길이 그냥 하나로 보이죠. 전자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그런 입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자가 어떤 길을 가는지가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비록 전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걸 눈으로 보지는 못할지라도 걔가 가는 길이 그냥 정해져 있는 건 뭐 자명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사과가 날아가는 걸 뭐 이렇게 눈 감고 안 봤다고 치더라도 사과가 가는 길 하나가 있는 거 그냥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자는 입자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 정해져 있고 따라서 그 이중 그러니까 슬릿이 두 개가 있으면 전자가 위쪽 슬릿을 통과하거나 아래쪽 슬릿을 통과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물론 뭐 벽에 부닥칠 수도 있고 그런 거긴 하지만 아무튼 그 어딘가 통과를 해가지고 스크린에 나중에 도달했다 그러면 위쪽을 지나갔거나 아래쪽을 지나갔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둘 다 지나갔거나 아니면 무슨 벽을 뚫고 지나갔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위쪽을 지나간 애들은 그냥 위쪽을 지나간 애들 모아가지고 개수 세보면 그때 아까 그 처음에 보여준 그 입자의 분포를 그대로 따를 것이고 또 아래쪽을 통과한 애들은 아래쪽을 통과한 애들끼리 모아보면 또 그 아래쪽 슬릿을 중심으로 분포를 할 테니까 그러면 전체 구멍이 그러니까 슬릿이 두 개가 있을 때 전자의 분포를 보면 위쪽을 지나간 애들하고 아래쪽을 지나간 애들하고 두 개 합쳐서 그냥 그런 모양이 나오면 끝인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도대체 파동문이라고 하는 그 왔다 갔다 꾸불꾸불한 그런 무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아무리 봐도 틀릴 수가 없는 논리다 이거죠.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 결과는 파동처럼 파동 무늬가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일일이 정말 이런 거 하나하나가 맞는지 단계별로 확인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일단 그 저번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일단 위쪽 슬립만 열어놓고 전자의 분포를 보고 그 다음에 아래쪽 슬립만 열어놓고 또 전자의 분포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쪽만 열어놓고 전자의 분포를 봐요. 그렇게 하면 물론 이게 실제 실험 결과인데 그렇게 하면 물론 이렇게 우리가 그냥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아래쪽 슬릿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자가 많이 나오고 여기 위쪽은 이쪽 슬릿 중심으로 전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두 개를 다 열어놓으면
이거 두 개를 더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건 실제 실험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스크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 왼쪽에서 막 전자들이 와가지고 스크린에 지금 부닥치 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슬릿은 이쪽 어딘가에 있는 거고요. 왼쪽 지금 여기 화면에 안 보이죠. 아무튼 여기 스크린이고 이 스크린에서 이제 전자들이 도달하는 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도달하면 그걸 이제 개수를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얘네들이 한참 쌓이고 나면 아까 얘기한 그런 무늬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실제 실험 과정을 보면 처음에 전자 몇 개만 스크린에 도달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 흰 곳에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자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정도가 지금 찍혀 있죠. 근데 이거 하나하나를 보면 사실은 정말로 전자가 굉장히 작은 입자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가 스크린에 도달을 하면 전자가 도달한 바로 그 위치에 작은 곳에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희게 표시가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전자가 도달한 위치이고 딴 데는 전자가 도달하지 않은 거죠. 그냥. 그러니까 전자가 그냥 정말 입자라고 하는 걸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전자가 파동이라면 이런 식으로 한 곳에서만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파동은 모든 곳에 동시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동시에 희미하게 약간씩 흔적이 남겠죠. 마치 물결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파동이 점점점 많이 오면 올수록 그 흔적들이 점점 강하게 강한 색깔을 띠게 될 텐데 이건 그렇게 되질 않고 그냥 한 곳에서 하나씩만 찰칵찰칵하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정말로 전자가 그 개개의 그 전자들이 정말 입자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 이랬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쌓이고 쌓이다 보면 파동 무늬가 저절로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는 입자처럼 행동을 하지만 얘네들이 결과가 막 쌓이고 나면 마치 파동처럼 이런 무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실험 결과예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더 이상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뭐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 것처럼 보이니까 앞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되풀이하는 거지만 다시 논리를 살펴봐요. 전자가 정말로 입자인가? 그래서 전자 하나를 딱 쏴보면 정말로 입자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 스크린에 전자가 하나가 도달을 하면 한 곳에서만 표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자가 입자라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그 얘기를 그대로 그 논리를 되풀이할 수가 있어요. 입자는 가는 길이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위쪽을 지나가거나 아래쪽을 지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이고 위쪽을 지나가는 애들은 위쪽 지나가는 애들끼리 분포를 쌓아놓고 아래쪽을 지나가는 애들은 아래쪽 지나가는 애들끼리 분포를 쌓아놓고 두 개를 더하면 된다 이거죠. 전자가 무슨 두 군데를 동시에 통과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도저히 틀릴 수가 없는 뭐 반박할 수 없는 논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온갖 가능성을 막 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말하자면 요새 유행하는 말로 하자면 이제 멘붕 상태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뭐 이게 도대체 뭐냐 해가지고 이제 뭐 뒤죽박죽이 돼서 이제 막 온갖 걸 다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뭐 전자가 두 군데를 동시에 통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 알아요? 우리가 안 볼 때 얘가 막 쪼개져 가지고 막 갈지. 그래서 말은 안 되는 가능성이지만 합체 로봇처럼 이제 우리가 안 보면 그러니까 로봇이 본래 이렇게 뭐 무슨 로봇 만화 영화 같은데 보면 이렇게 합체 로봇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또 따로따로 쪼개져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뭐 힘에 붙이면 아직 합쳐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전자도 우리가 볼 때는 하나가 있던 것이 우리가 안 보면 뭐 혹시 쪼개져 가지고 막 여러 개로 막 흩어졌다가 마치 무슨 손오공이 분신술을 쓰는 것처럼 그러다가 우리가 보면 다시 합쳐지고 뭐 이러는 게 아니냐 막 이런 온갖 그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로 이러는지 안 이러는지조차도 다 일일이 확인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전자가 그 그러니까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그 구멍을 정말 한 곳만 통과하는지 아니면 두 곳을 동시에 통과하는 그런 전자는 없는지 막 이런 걸 다 확인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하기로 했냐면 여기 이렇게 슬릿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실험 장치를 해요. 여기서 이제 편의상 이거는 내가 전구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하긴 했지만 이건 진짜 전구를 갖다 놓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한 그런 정밀한 실험 장치를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그래서 그거 실험 장치를 이렇게 전구로 비유를 하자면 무슨 일을 하자는 거냐면 전자가
예를 들어서 위쪽 슬릿을 통과한다 그러면 위쪽에서 불이 반짝하도록 해요. 이렇게. 또는 전자가 아래쪽을 지나간다 그러면 아래쪽만 불이 반짝하도록 해요. 만약에 혹시라도 전자가 이 슬릿을 지나갈 때 두 군데를 동시에 지나가면 두 군데서 동시에 불이 반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어디를 지나가는지를 일일이 추적을 해서 정말로 전자가 입자처럼 한 곳만을 지나가는지 아니면 두 곳을 다 지나가는지 이걸 다 확인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자의 경로를 일일이 추적했을 때 그때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위쪽 슬릿만을 통과한 그런 전자의 분포를 보면 정말로 이렇게 돼요. 아까 그 입자처럼 행동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아래쪽 슬릿만을 통과한 걸 보면 또 이렇게 돼요. 이것도 우리가 예상한 바로 그 결과란 말이죠. 전자가 입자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스크린에 그러면 보이는 전자의 최종 분포는 뭐냐? 파동 분포가 만들어지느냐? 그럼 그렇지 않아요. 이때는 그냥 이런 두 개를 합친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럼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죠.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그냥 합쳐가지고 이런 분포가 나온 거니까 전자가 입자구나. 끝났네? 아무것도 이상한 거 없네? 하고 손 털고 딱 나오면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뭔가 좀 이상해요. 다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를 해보자면 전자가 입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아까 그 폈던 그 논리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전자는 위쪽을 지나가거나 아래쪽을 지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실험 결과를 보면 요거하고 요거만 있지 두 군데의 불이 반짝해가지고 두 곳을 동시에 통과한 그런 전자는 여기서 발견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자는 정말 입자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전자가 정말로 두 슬릿을 동시에 통과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 실험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이 위쪽을 지나간 거하고 아래쪽을 지나간 거를 두 개를 더하면 두 개를 지나간 그러니까 두 군데가 다 열려 있을 때 그때 전자가 분포가 나온다는 것도 또한 방금 봤듯이 여기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니잖아요. 본래 우리가 이런 걸 했던 이유는 그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꿀꿀하게 나오는 그런 실험 결과를 보고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험 결과가 사실은 달라져 버린 거예요. 본래 우리가 설명하고자 했던 실험 결과는 이게 아니고 이거였거든요. 이게 설명이 안 돼가지고 전자가 지나가는 길을 막 추적하고 이랬던 건데 근데 엉뚱하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우리가 이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전자의 경로를 추적했더니 이 실험 결과 자체가 달라져 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가 어디를 통과하는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그냥 중간 과정은 모르는 채 나중 결과만 보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이건 우리가 전자라고 입자라고 생각했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럼 전자가 입자가 아닌가? 이래가지고 그럼 도중에 어디를 통과하는 거지? 해서 이렇게 중간에 어디를 통과하는지를 이렇게 열심히 지켜보고 있으면 전자가 정말 입자처럼 행동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오는 실험 결과도 입자처럼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전자가 어디를 통과하는지 경로를 추적함으로써 실험 결과가 달라져 버리고 이때는 철저하게 전자가 입자처럼 행동을 하고 결국 우리의 관찰이 우리가 전자가 어디를 지나가는지를 추적한 그 행위가 전자의 행동을 바꾼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우리가 관측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도중에 그 결과 그 중간 과정 그것 때문에 전자가 입자인지 입자처럼 행동하는지 혹은 파동처럼 행동하는지 하는 그런 결과 자체가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전자가 어디를 지나가는지 열심히 보고 있으면 전자는 정말 입자처럼 행동을 하고 실험 결과가 하나도 이상한 게 없어요. 정말 입자처럼 행동을 해요. 안 보고 있으면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관측이 전자의 행동을 바꾼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얘기가 다 끝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어디를 지나가는지 전자를 안 보고 있으면 전자는 파동처럼 행동을 해요. 그런데 이게 또 완전히 파동처럼 행동한 것도 아니죠. 왜 아니냐면 전자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스크린에 도달할 때는 그때는 파동이 아니라 입자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전자 하나하나는 스크린의 한 곳에만 표시를 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파동처럼 보인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냐면 아까 우리가 전자의 경로를 추적을 하면 전자가 뭐 순리 두 군데를 동시에 지나가고 이러는 거 없고 그냥 오로지 한 군만을 지나간다고 그랬지만 우리가 전자를 안 보고 있으면 마치 파동처럼 전자가 순리 두 군데를 동시에 지나가는 다고 생각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까 파동이 파동 무늬를 만들어낼 때 위쪽을 지나간 파동 무늬, 파동하고 아래쪽을 지나간 파동하고 서로 더해지고 빼지고 해가지고 그런 꾸불꾸불한 파동 무늬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자도 뭔가 이런 무늬를 만들어내려면 어떤 식으로든 두 군데를 동시에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중에 무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말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붙이면 어떤 얘기냐면 전자는 쪼갤 수가 없는 입자이고 왜 쪼갤 수가 없냐면 우리가 실제로 보면 안 쪼개졌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지나가죠. 이 쪼갤 수 없는 입자인 이 전자가 우리가 안 보고 있을 때는 두 군데를 동시에 지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첫 부분하고 두 번째 부분하고 서로 모순이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근데 그렇게 그냥 해석을 해야만 우리는 이 실험 사실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이중순리 실험의 끝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됐죠. 여러분들은 뭐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뭐 이런 건데 근데 이게 끝이고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남아 있어요.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렇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없고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이게 이중순리 실험의 결과이고 더 이상 여기다 덧붙일 얘기도 없어요. 근데 그러면 뭐 아무 생각도 안 나죠. 그냥 머릿속이 텅 비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서로 모순된 성질을 전자는 서로 모순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순된 성질을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만 실험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 두 가지 서로 모순된 성질이 서로 논리적으로는 서로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자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런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뭐 지금 아직 인간이 과학이 충분히 발전을 하지 않아 가지고 뭐 이런 이상한 결과가 나온 거지. 나중에 뭐 100년, 200년 혹은 뭐 1000년, 2000년 지나 가지고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이 발전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결과들이 다 해결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전자가 어떤 길을 지나가는지 관측하면 그 관측이 바로 전자의 행동을 바꾼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뭐 인간이 아직 과학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아 가지고 그 전자가 지나는 길에 영향을 주지 않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아직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나중에 어떤 뭐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런 새로운 무슨 실험 기법 같은 걸 개발하고 이러면 인간이 전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관측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거 모순 없이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전자가 진짜 입자이고 그래 전자가 지나가는 길이 있긴 한데 그 인간이 그걸 아직 뭐 알아내지 못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다 뭐 일시적으로 봉합을 하는 상태죠. 뭐 설명은 아직 안 되는 거지만 언젠가는 누군가가 해결을 해주리라 라고 이렇게 봉합을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미개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자연, 우리 우주가 그냥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게 진짜 핵심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자가 진짜 입자이고 지나가는 길이 명확한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인간이 영향을 안 주면서 관찰하는 그런 방법이 없다고 그럴 뿐이라고 우리가 하고 넘어가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이 아까 얘기한 그 모순적인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모순적인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건 불가능해요. 이제 그 얘기가 여기 막 복잡하게 써 있는데 이건 한 번만 읽고 그냥 지나갈게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막 하기로 하면 뭐 아무 생각도 막 안 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막 이제 사실은 쉬운 얘기가 막 더 어렵게 막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잊고 지나갈 텐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이 관측을 하지 않아도 전자가 지나가는 길이 여러 개가 아니라 뭐 두 군데를 동시에 통과한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군데가 딱 정해져 있다. 뭐 근데 이제 관측이 영향을 바꿔가지고 뭐 실험 결과가 바뀐다 뭐 이런 거가 아니 뭐 그런다고 치더라도 아무튼 지나가는 길이 하나가 있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인간이 관측을 하지 않아도 한 곳만을 지나간다고 한다면 그 한 곳이 예를 들면 위쪽이거나 아래쪽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때 예를 들어서 그 전자가 위쪽을 지나간다고 한다면 그 전자가 위쪽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는 아래쪽 슬릿이 닫혀있건 열려있건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전자는 그냥 위쪽을 지나가면 끝이죠. 그러니까 위쪽을 지나가는 애들은 아래쪽 슬릿이 닫혀있건 열려있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위쪽을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무슨 실험 기술이 뭐 발전하지 못했고 과학이 미개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논리적으로 그런 거죠. 위쪽을 지나가면 아래쪽이 뭐 아래쪽과 아무 관계도 없는 얘기니까. 마찬가지로 아래쪽을 지나가는 그런 전자가 있으면 그 순간에 위쪽이 열려있건 닫혀있건 아무 상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험 결과는 양쪽이 달려있다고 하더라도 위쪽을 지나가는 애들은 위쪽을 지나가는 애들끼리 모아놓고 아래쪽을 지나가는 애들은 아래쪽을 지나가는 애들끼리 모아놓고 해가지고 두 개를 더하면 그냥 그 실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인간의 과학의 발전이 뭐 아직 더디어서 그렇다. 뭐 이런 거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래 우리 우주의 근본 법칙이 이렇게 생겨먹은 거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전자는 쪼갤 수 없는 입자인 것이 맞아요. 쪼갤 수 없는데 그 전자 한 개가 슬릿을 통과하는 그 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거죠. 그 길을 여러 개의 길을 동시에 지나가는 거예요. 쪼갤 수 없는 전자가 동시에 여러 곳을 지나가요. 우리가 안 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을 이런 건 도저히 뭐 논리적으로 상상할 수가 없죠. 생각할 수도 없는 건데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상한 물리학자들이 막 성격이 이상하고 뭐 그래서 기괴한 이론을 만들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걸 선호해서 나는 이런 이론을 만들어낼 거야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모든 물리학자들이 이런 걸 싫어했어요. 옛날에 다 싫어했는데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그럼 전자가 지나는 길을 우리는 영영 알 수 없는 거냐?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전자는 그 길을 보여줘요. 근데 단 그 길을 알 수 있긴 한데 그럼 뭐가 문제냐면 실험 결과 자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파동 무늬가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전자가 지나가는 길이 딱 하나가 있긴 한데 그게 아직 인간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걸 못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전자가 지나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예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런 거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 자연의 이 사실 자체가 자연의 근본 법칙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내려야만 되는 결론이고 그 다음에 과학이 발전이 충분히 빠르지 못해서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못해서 전자에 영향을 주지 않고 우리가 전자가 지나가는 길을 알아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자를 관측하면 전자가 지나가는 길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 자체가 자연의 근본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측을 하지 않아도 전자가 지나가는 길이 뭔가 하나가 있을 거다. 라고 막연하게 우리가 상상도 못해요. 그런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거 자체가 틀린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양자역학의 결론이에요. 이 이중기술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얘기는 전자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빛에 대해서 그대로 성립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빛도 입자인데 우리가 빛이 지나가는 길을 관측하면 둘 중에 한 곳만을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리고 빛도 실제로 스크린에 도달할 때는 한 곳에서만 발견이 돼요. 그래서 빛도 똑같이 전자처럼 입자인데 얘네들이 실제로 우리가 관측을 하지 않으면 빛이 그 스크린에서 파동 무늬를 보이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질문은 뭐냐면 혹시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전자를 막 여러 개를 한꺼번에 써가지고 그 전자들 끼리끼리 막 서로 이렇게 뭐
밀고 당기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영향을 줘가지고 파동 무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이제 실험 결과 그 질문인데요. 물론 물리학자들이 그런 걱정도 다 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실험을 전자 하나를 보내고 한 1시간쯤 있다가 또 하나를 보내고 뭐 이런 걸 다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내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빛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는 전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지나가는 길이 우리가 안 보고 있을 때는 여러 개예요. 그 다음에 보고 있을 때는 하나로 돼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자를 관측했을 때 그거에 따라서 전자가 행동을 바꾸죠. 전자가 행동을 바꾸는데, 근데 이제 그 사실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나도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아무튼 이제 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본다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물체를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어떤 물체를 보는 거는 그 물체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그 빛이 이제 그 물체 스스로 빛을 내건 아니면 딴 곳에서 빛을 이제 받아서 그게 반사를 시키건, 아무튼 어떤 식으로는 그 물체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그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와야 우리가 이제 그 물체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물체에서 빛이 나올 때 빛이 나오면서 나오는 과정에서 그 전자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가 어디를 지나가는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반드시 그 외부에서 그 전자에 빛이 들어가서 그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데, 빛이 그 전자를 때릴 때, 그러니까 빛을 쪼일 때 그 빛의 충격 때문에 전자가 사실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때 사실은 그 충격을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 충격을 얼마든지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전자의 행동을 바꿔서 입자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파동처럼 행동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미행을 해요. 미행을 하는데 성공적인 미행이면 앞에 가는 사람이 자기가 미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전자라면 자기가 미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미행하는 사람이 아무리 조심을 해도 전자는 그걸 즉각 알아차린다, 이런 얘기죠. 그럼 전자가 파동일 거라고 생각하고 관측하면 파동처럼 보이냐고요? 그러니까 파동일 거라고 생각하고 관측하는 것이 그 중간 과정을 안 보는 거죠. 중간 과정을 안 보면 나중에 스크린에 파동 무늬가 만들어지니까 파동처럼 행동하는 거죠. 중간 과정을 본다고 하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뭐냐면 전자가 어떤 길을 지나가는지를 우리가 보겠다는 거예요. 전자가 어떤 길을 지나가는지를 보는 순간 그건 우리가 전자를 입자처럼 보겠다는 뜻이죠. 파동은 길이 안 정해져 있는 거니까. 입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모르는데 걔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자가 있을 수 있는 모든 곳에 그러니까 실험 장치를 갖다 놔야죠. 그러니까 아까 이 실험에서는 이제 구멍이 2개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만 실험 장치 2개를 갖다 놓은 거고요. 만약에 구멍이 2개가 아니라 100개가 뚫려 있다 그러면 그 100곳에 전부 다 실험 장치를 가져다 놔야죠. 그럼 그 중에 한 곳에 찰칵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자 말고 딴 걸 가지고 해도 이런 실험 결과가 나오냐고요? 예, 나와요. 전자 말고 원자나 무슨 뭐 다른 거 가지고 해도. 아인슈타인이나 플랑크는 이 이런 양자역학을 거부했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 이건 인정을 했죠. 물론 이건 실험 결과이기 때문에 누가 거부하고 말고 할 그런 자유가 없어요. 이 세상이 그냥 그렇게 생겨먹은 거잖아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아인슈타인의 플랑크 같은 사람은 그 양자역학이 나중에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긴 하는데 그 해석을 거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뭔가 다른 더 근본적인 이론이 나와서 이걸 더 잘 설명을 해줄 것이다 라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은 전자나 뭐 이런 작은 애들 말고 큰 물체 가지고 이런 걸 실험을 해도 똑같은 이런 식의 그 결과가 나오느냐 이게 질문인데요. 이제 그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하겠지만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큰 물체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럼 우리는 이런 재미있는 현상을 이런 거 일어나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사람이 막 뭐 쪼개졌다가 막 합쳐지고 이러는 거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걸 못 보고 사느냐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전자의 색깔을 입힐 수는 없냐고요? 어, 저- 전자의 색깔을 입히면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요. 색깔은 일단 입힐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색깔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빛의 성질이잖아요. 빛이 얼마나 빠르게 진동하는가가 우리 눈에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하는 건데 이제 사실은 색깔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무슨 염료, 무슨 물감 이런 걸 칠해야 되는데 물감 같은 게 사실 다 원재료도 있잖아요. 근데 원자는 사실은 전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전자들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색깔 자체가 일단 입힐 수가 없죠. 다른 성질들을 전자에 이렇게 더 씌울 수는 없어요. 그럼 더 씌운다고 하더라도 뭐 그게 결과가 특별히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질문은 뭐냐면 어, 전자 하나를 그러니까 뭐 한쪽 슬립만 열어놨을 때는 전자 하나가 이제 지나가면서 거기에 뭔가 영향을 주고 또 두 개를 열어놨을 때는 그 또 다른 영향을 약간 줘가지고 그 나중에 지나갈 전자가 그거에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 하나를 보낸 다음에 시간을 충분히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또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 영향이 없도록. 질문은 전자가 한 곳에서 다른 곳을 갈 때 우리가 관측을 하면 그 길이 정해지는데 어, 그거에 의해서 전자가 영향을 받으니까 어, 결과가 틀릴 수 있는 거냐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과학적인 결론을 얻으면 틀린 결과가 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를 관측했을 때 전자가 지나가는 길이 정해진다고 하는 거 그거 자체가 하나의 과학적인 결론이죠.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틀린 결론이 얻어질 리는 없죠. 그냥 그 자체가 과학적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질문은 뭐 아까 여기서 뭐 전자가 두 개로 쪼개 두 군데를 동시에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자고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도 뭐 하필이면 왜 파동 무늬가 만들어지느냐 이런 거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여기까지는 아직 그런 건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냥 아무튼 그런 거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그대로 남겨둬야만 뭔가 최소한 설명의 여지가 있겠다 그런 것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얘기들은 뒤에서 더 할 거예요.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딴 게 아니고 아까 그 실험 결과가 스크린에 그 파동 무늬를 나타낸다. 이게 파동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길을 동시에 지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이제 여기서는 그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는 어 이제 정확하게 설명은 하지 않은 건데 이제 바로 뒤에 양자역학의 그 표준 이론이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말인지를 이제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뒤에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그 슬릿 둘 중에 하나를 막아놓고 했을 때도 아까 그 드브로이 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인데 뭐 그건 아무 때나 적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슬릿의 뭐 구멍의 크기나 이런 걸 조절하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건데 그건 이제 그 파동 무늬의 무슨 간격이 좀 바뀌고 이런 이론이 있어요. 두께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실험에서 그 파동 무늬가 뭐 희미해진다거나 뭐 아니면 뭐 간격이 멀어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이 되죠. 근데 그런 거 뭐 큰 영향은 없어요. 대세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설명의 다고요. 그러니까 그 적어도 이 실험만을 놓고 보면 여기에 무슨 더 붙일 것도 없고 특별히 이래서 뭐 해결이 어떻게 된다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대성 이론의 경우에는 시간이 천천히 간다 뭐 이런 거를
그림 하나이긴 하지만 아무튼 굉장히 논리적 그림을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아무튼 굉장히 논리적으로 다 설명을 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유일한 결론을 딱 내리고 그러면 그냥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비록 우리는 상상이 잘 안 되더라도 그게 이제 사실 이렇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뭐 신기하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양자역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실험 결과 자체가 애초부터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실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바로 파인만이 그런 의미에서 이걸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인간은 여태까지 단 한 명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인간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것만으로 이제 뭔가 도저히 나는 뭐 무슨 얘기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양자역학적 세계상이라고 전에 그 소개한 동원아까 신지라고 하는 일본 노벨상 수상자가 쓴 책이 있는데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학교 도서관에 있고 이제 이거 읽어보세요. 근데 이 중에서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얇은 책이긴 하지만 이것도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그 중간쯤에 보면 2장에 광자재판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건 이제 이 사람이 우화 형식으로 자기가 뭐 어느 날 꿈을 꾸었다 이러면서 이제 그 꿈속에서 이제 뭐 광자 그러니까 빛이 뭐 이렇게 인간처럼 이제 의인화가 돼가지고 걔가 겪는 일 뭐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막 소설처럼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이걸 내가 사실 스캔을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사캠에 한 20-3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읽어보세요.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옛날에 출판된 책이라서 보다면 가끔가다 한자가 섞여 있거든요. 근데 뭐 어려운 한자가 있는 건 아니고요. 뭐 그냥 과감하게 건너뛰면서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 생각도 안 날 거고 뭐 현재는 그럴지도 모르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정말 의미하는가 무언가를 이제 혼자 막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막 머리가 터질 것 같기도 하고 막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뭐 이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깨달음이 딱 와요. 그러고 나면 이제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실험 결과는 이런 건데 이걸 놓고 이제 사람들이 뭐 굉장히 많은 논쟁을 벌였고 뭐 그랬는데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양자역학의 정통 해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양자역학의 표준 이론 같은 건데요. 이게 왜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냐면 이제 그 보어가 덴마크 사람인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그 유명한 물리학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계속 그 연구시키고 같이 논쟁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완성한 이 해석이라고 그래가서 이걸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무튼 이 해석에 의하면 그 전자가 지나는 길은 오직 확률적으로밖에 알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비로소 확률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그 실험 결과를 우리가 이 코펜하겐 해석의 용어로 다시 이제 되풀이해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전자를 관측하지 않을 때는 전자가 위쪽 슬릿을 통과할 확률도 있고 아래쪽 슬릿을 통과할 확률도 있고 이 두 가지 확률이 다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확률이 그러니까 이 자체가 파동이에요. 확률이 파동을 만들어가지고 파동이 돼가지고 이 파동이 그래서 이 파동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확률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앞에서 우리가 그 이중실 실험 파동에서 이중실 실험을 했다 할 때 그 보여주던 그런 것처럼 이 파동들이 공간에 퍼져나가요. 그래서 위쪽 슬릿에서도 이 확률파가 퍼져나가고 아래쪽 슬릿에서도 확률파가 퍼져나가요. 그래서 이 확률파가 스크린에 도달을 해서 스크린에 그 파동 무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전자가 어디 있는지 뭐 그런 건 일단 잊어버리고 이 공간에 전자가 있을 수 있는 확률들이 이제 파동을 만들어가지고 퍼져나간다 이런 걸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확률파가 마치 물결파 같이 그렇게 막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률들이 스크린에서 이제 그 무늬를 만드는데 확률이 스크린에서 무늬를 만든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러니까 스크린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확률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무늬를 만들었는데 그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확률이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낮이가.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데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은 거죠. 이런 데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인 거고, 이런 데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뭐 약간 있는 거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늬처럼 주어진다는 거죠. 이 코펜하겐 해석에 의하면. 이렇게 스크린에 전자가 도달할 확률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로 이제 이게 파동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더해지고 빼지고 해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그 확률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전자가 실제로 스크린에 도달을 하면 그 수많은 확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는 스크린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어디에 도달할지 그것이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크린에 딱 도달하는 그 순간에 그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한 가지가 실현이 된다 이런 거죠. 이걸 비유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사위가 하나 있잖아요. 주사위를 던지기 전에는 어떤 숫자가 나올지 1부터 6 중에서 그 숫자 6개 중에서 어떤 숫자가 나올지가 안 정해져 있죠. 오로지 각각의 숫자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고 하는 그 확률만이 정해져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주사위를 던지면 그게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구르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숫자가 딱 정해지는 그 순간에 그 6분의 1의 그 6개의 가능성 중에서 한 가지만이 실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2가 나오면 그냥 2가 딱 나오고 끝나는 거죠. 그리고 2가 나오는 순간에 그 5개의 다른 가능성은 사라지잖아요. 그런 일이 여기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이렇게 이중실리 실험을 하면 스크린에 어느 곳에 도달할지, 예를 들면 뭐 가운데 도달 확률이 30%, 뭐 위쪽에 도달 확률이 뭐 10%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확률들만이 딱 주어지게 되고, 그 확률들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전자가 스크린에 정말 모습을 딱 드러내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스크린에 많은 그 가능성 중에 한 가지가 딱 실현이 되는 거죠. 그게 뭐 가운데일 수도 있고 위쪽일 수도 있고 아래쪽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곳에 전자가 찰칵하고 이제 모습을 드러내면서 다른 확률들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거죠. 마치 주사위에서 그 다른 확률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질문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스크린에 전자가 도착하는 순간 다른 확률은 사라지는 거니까 그럼 전자가 입자처럼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위를 하나를 던지면, 그러니까 주사위를 딱 한 번만 던지면 1부터 6까지 숫자 중에서 하나가 나오고 끝이에요.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튼 그 6가지 숫자 중에 하나만 나오고 다른 5가지 숫자는 안 나오고 끝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사위를 한 번만 던지는 게 아니라 100번, 200번, 뭐 10,000번, 뭐 100만 번 이렇게 던지면 이제 숫자들이 각각 다른 숫자들이 나오잖아요. 다른 숫자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걔네들이 나오는 그 횟수를 놓고 보면 그게 확률에 비례해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6,000번을 던지면 1,000번 정도는 1이 나오고 1,000번 정도는 2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굉장히 많이 던지면 그 확률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확률에 맞도록 그 숫자들 개수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를 하나만 쏘아 보내면 그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단 한 곳에서만 전자가 찍히고 다른 가능성은 다 사라지는데, 사실은 우리가 전자를 계속 던지면 그러면 이제 그 전자가 100만 개, 뭐 1000만 개 이렇게 막 쌓이면 그것들이 확률의 그 정확하게 그 확률의 모양을 따라 가지고 전자들의 개수가 스크린에 이제 분포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럼 이제 관측을 했을 때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관측을 하면 그 확률이 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측을 할 때 전구가 켜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전자 하나가 지나가는데 전구가 켜지냐? 근데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전구가 진짜 켜지는 건 아니고요. 그건 그냥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하려고 전구를 갖다 놓은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거기에 굉장히 정밀한 장치가 있어서 전자가 하나가 지나가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실험 장치를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왜 관측을 하면 확률이 변하느냐? 그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을 하지 않으면 위쪽을 지나갈 확률이 50%, 아래쪽을 지나갈 확률이 50%인 거잖아요. 반반씩의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50%의 확률이 나중에 스크린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더해지고 빼지고 해서 그 무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두 슬릿 중에 어디를 지나가는지 관측을 하면, 관측을 하는 그 순간에 그 확률이 변할 수밖에 없죠. 왜 변할 수밖에 없냐면, 예를 들어 위쪽을 지나가는 것으로 관측이 되면 아까 그 50%였던 확률이 하나는 100%고 하나는 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이 바뀐 거죠. 0%니까 더 이상 뭐 파동이 거기서 생길 리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필연적으로 모양이 바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관측을 할 때는 파동 무늬가 안 만들어지냐면 관측을 하면 그러니까 관측을 하지 않으면 여기가 50% 여기도 50%의 확률이 있었는데 관측을 하면 이 확률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 여기는 0%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100%고 여기가 0%면 여기서는 파동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0이니까 지나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그러니까 전자가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파동 무늬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은 뭐냐면 그래서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뭐 전자가 지나가는 길이 어떻다는 거냐는 건데 이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전자가 위쪽을 통과할 확률도 있고 아래쪽을 통과할 확률이 둘 다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전자가 어떤 길을 지나가는 길이 하나가 정해져 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자가 지나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예 없어요. 우리는 전자가 어떤 길을 지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오로지 확률만이 정해져 있을 뿐이에요. 전자가 두 슬릿을 동시에 통과할 확률은 생각하지 않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 확률 가지고 다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거죠. 확률이 50%씩 50%씩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자가 정말로 지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자가 어딘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막 전자가 지나가는 걸 추적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길이 아니라 이 확률이 그냥 그 길을 반반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관측 전에 전자가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묻는 건 무의미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건 아예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관측을 할 때야 비로소 전자가 어디에 있는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기 전에 주사위가 바닥에서 어떤 숫자를 보여줄 것인가라고 묻는 그 보여주기로 정해져 있는 그런 숫자가 무엇인가라고 묻는 거가 똑같은 거죠. 그런 거 없는 거죠. 우리가 주사위 던지기 전에는 그 숫자 자체가 아예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런 걸 묻는 게 무의미한 것처럼 전자가 실제로 관측이 되기 전에는 전자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우리가 실제로 관측하기 전에는 전자가 어떤 길을 지나서 통과해서 갔는가 그런 걸 묻는 것 또한 무의미해요. 애초에 그런 건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거부한 거예요. 바로 이 코펜하겐 해석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 확률이라고 하는 걸 아인슈타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확대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정확히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달을 가리키면서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볼 때만 그것이 위치가 정해진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달을 가리키면서 그럼 네가 저 달을 안 보고 있을 때는 달이 저기에 있지 않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태양을 보거나 달을 보거나 혹은 여기 뭐 기둥을 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보거나 뭐 뭘 봐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들이 본래 여러분들이 안 보고 있으면 이 기둥이 여기 없는 건가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있으면 기둥이 여기 없는 건가요? 달을 안 보고 있으니까 혹은 태양을 안 보고 있으니까 태양이 이제 하늘에 안 떠 있는 건가요? 양자역학에 의하면 그런 거라는 거잖아요. 관측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위치가 안 정해져 있다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이제 이걸 거부한 거예요. 나는 이런 건 우리 우주의 근본 법칙이라 이런 확률이 막 들어가고 이런 것이 우주의 근본 법칙이라는 걸 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거부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것이 바로 코펜하겐 해석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관측 행위가 전자의 행동을 바꾼다는 것은 인간이 관측을 하면 그 순간에 확률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전자가 행동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전자나 빛 같은 그런 작은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것에 다 적용된다. 이것이 코펜하겐 해석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체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그 물체를 변화시키지 않고 인식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결론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 사람하고 눈을 맞추면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기분이 이상해지잖아요.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죠. 나도 좀 이상해지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뭐 변화시킨다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변화를 하는 거지만 그건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위치나 뭐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물체 자체가 변화가 돼야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걸 관측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관측 대상과 관측자 사이가 완전히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측자가 관측 대상을 보면 관측 대상이 변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는 존재인 거죠. 서로 완전히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주체와 객체가 서로 연결돼 있다. 서로 완전히 구분할 수 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러면 이걸
확대를 하자면 결국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관측자 밖에 존재하는 그런 객관적인 실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도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객관적 실체라고 하는 것은 관측자와 아무 관계도 없이 그 자체로 무슨 성질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관측자가 어떤 그 물체를 보면 그 순간에 그 물체가 성질을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 관측자와 구분돼 가지고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 실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철학에서 온갖 그 이상한 얘기들이 막 다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철학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연극 중에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는데요. 이 연극은 이제 지금은 이미 1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2000년에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아카데미상 같은 거에 해당되는 이제 미국에서 토니상을 받았고요. 이때 이제 뭐 베스트 플레이, 베스트 디렉터 상을 받았고,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여기에 이 연극에는 그 출연하는 사람이 딱 3명밖에 없어요. 보어와 하이젠베르그와 그다음에 그 보어의 부인. 그래서 이제 근데 알다시피 이제 이때가 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막 이러던 때였기 때문에 이제 이때 그 핵폭탄 제조를 둘러싸고 이제 하이젠베르크하고 보어 사이에 갈등을 그린 연극이에요. 이 보어는 덴마크 사람이니까 이제 연합국식이고 하이젠베르크는 독일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서로 갈등이 뭔가 좀 있겠죠. 그걸 그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미국에서 이제 텔레비전 드라마로도 이제 3부작인가로도 제작이 돼가지고 DVD로도 이제 출시가 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연극을 가끔 해요. 작년에도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정확히 안 나고, 아무튼 대체로 한 2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연극을. 그러니까 혹시 이제 이 연극을 할 때가 되면 가서 한 번씩 보세요. 근데 재미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양재학을 좀 알아야 뭐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뭐 무슨 핵폭탄 얘기도 하고 뭐 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과학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하이젠베르크는 독일 쪽이고 이제 보어는 덴마크 쪽이고 하니까 이제 그걸 둘러싼 뭐 이제 그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주요 이슈긴 하지만 아무튼 뭐 혹시 기회가 되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트 1을 끝내고요. 뭐가 성립이 안 되냐고요? 장님? 장님은 아까 이 아무것도 못 보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본다는 것이 정말 눈으로만 보는 걸 뜻하는 건 아니죠. 어떤 식으로든 관측을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촉각으로도 할 수 있고 후각으로도 할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인간이 관측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전자가 모르는 방식으로 파동처럼 슬릿을 지나가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전자가 파동처럼, 그러니까 확률이 파동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파동처럼 행동한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전자가 하나하나가 그렇게 파동처럼 행동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것들이 집단으로 쌓이면 그런 파동 무늬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 아무에게도 관측되지 않은 뭔가가 있으면 걔는 확률로만 있는 거냐?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위치도 정해져 있지 않은 거고, 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확률만이 주어져 있을 뿐이죠. 뭐 예를 들면 왼쪽으로 갈 확률이 20%, 뭐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30%,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지금까지 들어도 뭐 이렇게 제대로 뭐 이해됐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죠. 계속 찜찜하고 그냥 뭐 답답하고 이런데 그냥 이거로 끝이에요. 그냥. 질문은 그러면 전자가 어떤 곳에 있을 확률이 다 0이 아니고 막 남아 있으면 모든 곳에 동시에 막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그 수많은 가능성 중에 한 곳에서만 발견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전 관측하기 전까지는 확률만이 정해져 있을 뿐이에요. 그 확률이 구체적으로 각각 다를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관측될 확률이 뭐 50%, 뭐 저쪽에서 관측될 확률이 20%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그 확률이 다를 수는 있지만 아무튼 원칙적으로 모든 곳에서 발견될 확률이 다 조금씩은 있는 거죠.
양자역학을 이해하고 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바뀌냐고요? 그건 이제 이제 마치 종교에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묻는 거가 똑같은 거죠. 이렇게 뭐 도가 통하거나 무슨 열반의 세계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뭐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건 뭐 경험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 양성자는 쪼개지는데 왜 전자는 쪼개지지 않냐고요? 양성자는 나중에 학기말에 설명을 할 텐데 근본적인 물질이 아니고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물질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전자는 그 자체로 아직까지는 그 근본적인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성자를 쪼갠 더 작은 그 근본적인 입자는 이제 그건 또 더 잘게 쪼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와 같은 얘기죠. 그거. 그 확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각각 알 수 있냐고요? 그 얘기는 앞으로 할 거예요. 전자는 직선 운동을 하냐고요? 어,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직선 그러니까 그 등속 운동을 하죠. 그 뭐 관성의 법칙 이런 것처럼. 그렇지만 그 직선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의 속도가 얼마인지 혹은 어느 곳을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건 모른다 이런 얘기죠. 시간이 다 돼버려 가지고요. 앞으로 지금 2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